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 위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려 500조 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년 국가 예산이 약 680조 원입니다. 그 예산의 무려 70% 이상에 달하는 돈이 지금 이 순간 전국 각지에 땅속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것을 5극 3특 체제라고 부르고 있고 대한민국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5극 3특 체제에서 용인을 제외한 국토는 지방도시들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이 과연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일본도 이미 똑같이 했었거든요. 테크노폴리스 전략과 지방 창생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수십조 원을 지방에 쏟아부으며 지방을 살리겠다고 외쳤습니다. 공항을 짓고 도로를 놓고 산단을 조성했습니다.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지방 곳곳에 텅텅 빈 공항이 남겨졌고 그 공항들은 지금도 만성적자에 허덕이며 지방 재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문화를 찾아 결국 다시 도쿄와 인근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지방 창생 정책의 민낯입니다. 인프라만 가득하고 사람은 없는 땅, 이것이 일본이 남긴 교훈이거든요. 대한민국은 과연 이 전철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뒤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고 후회하게 될까요? 오늘 저는 일본의 실패 사례와 독일의 성공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지방 대개발의 화려한 청사진과 그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방 대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대한민국의 숙제이나 과연 현재의 계획이 얼마나 좋은 계획인지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죠. 흥분되는 숫자들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까지 오늘 끝까지 꼭 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수치와 사실은 정부 공식 자료, 뉴스, 외신, 언론 등 공신력 있는 매체의 보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나 과장 없이 팩트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논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 대개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신공항 문제인데요. 지금 영남 지역에서는 공항을 두고 한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의 TK 신공항, 이 두 공항이 2026년 예산 배분 과정에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는 6,890억 원이 배정된 반면 TK 신공항의 핵심 자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 원 반영이 통째로 무산되면서 사실상 318억 원에 그쳤는데요. 두 공항 간의 예산 격차가 무려 20배가 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제의 논리라면 두 공항 모두 비슷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 논리가 개입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느 지역의 표심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느냐의 계산이 예산 배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특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란 국가가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는 관문인데 이 관문 자체를 처음부터 건너뛴 겁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활주로 길이 3,500m가 대형 화물기 이착륙에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 물류 허브를 목표로 한다면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반쪽짜리 공항이라는 비판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대규모 해상 매립으로 인해 수달과 상갱이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까지 공개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사업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불분명하고 환경 파괴 우려도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아 추진되는 공항. 이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인지 표심을 위한 거대한 낭비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이런 경제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정치적 결단으로 추진되는 SOC 사업의 패턴은
가덕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이 빚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크게 떠들지 않고 있는데요. 공사가 시작되고 리본을 자르는 순간에는 박수가 터지지만 수십 년 뒤 그 운영 적자를 메워야 할 때는 그때의 정치인이 아닌 미래 세대가 감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5극 3특 중 유일하게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인 처인구 남사읍, 분당의 4배가 넘는 728만 제곱미터 부지에 인류 역사상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투입되는 자금은 최소 360조 원에서 최대 500조 원에 달하는데요.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6기의 대규모 팹과 3기의 발전소, 소재, 부품, 장비 협력 기업 60개 이상이 한 지역에 집결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입니다. 정부는 속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아래 산단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 절차와 전력, 용수 인프라 구축을 병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고용 창출 160만 명과 생산 유발 400조 원, 말 그대로 반도체 하나로 도시 하나를 통째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는 과거의 단순 공장 단지 모델을 탈피하고 주거단지와 연계된 산업 중심 복합도시 모델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반도체 고급 인력들이 지방 근무를 극도로 기피하기 때문이랍니다. 아무리 세계 최대의 시설을 지어도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용인은 수도권에서도 대도시에 들어가는데요. 진짜 지방에서 이 문제는 훨씬 더 크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숫자를 짚고 넘어가자면 투입 자금의 성격인데요. 5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인상적이지만 이 중 대부분은 민간 투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될지는 전 세계 반도체 경기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외부 변수가 이 프로젝트의 운명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산업도시가 탄생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한국의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번엔 수십 년간 매립만 진행되면서 성과 없이 논란만 이어졌던 전북 새만금이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2026년 2월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만금에 2030년까지 약 9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며 전북 지역에서 단일 기업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그냥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 5개 부처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서명한 7자 공동 투자 협약 형태로 이루어진 만큼 이행 구속력도 상당합니다. 핵심은 수소, AI, 로봇의 삼각편대입니다. 1단계로 GPU 5만 장을 도입하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구축하고 이후 500메가와트 수준에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동시에 200메가와트의 규모의 수전의 플랜트를 건설해 연간 3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합니다.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만들고 그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며 그 수소를 같은 지역의 산업과 도시가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형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봇 공장까지 더해져 연간 최대 3만 대의 로봇 양산을 목표로 합니다. 이 투자가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7만 1000명의 고용과 16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영남권에서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 산단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2차 전지 공장들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2026년 현재 약 20%의 공정률로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울산의 전기차 및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점과 연계해 영남권 전체를 모빌리티 에너지 솔루션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희망의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교통 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1기 GTX 노선의 지방 연장입니다.
GTX-A는 평택까지, B는 춘천까지, C는 북으로 동두천, 남으로 아산까지 연장됩니다. 강원과 충청을 수도권 생활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구상이고 2기 GTX, D, E, F 노선의 신설도 함께 추진됩니다. 기대 효과는 약 135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50만 명 고용 창출이라고 정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역설이 있습니다. 광역 교통망이 뚫리면 지방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더 쉽게 나갈 수 있게도 되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른바 빨대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교통망 확충이 지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신설 노선의 절반 이상을 민간 투자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실현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교통망이 낙수 효과를 낳을지 빨대 효과를 낳을지 이것이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서도 이런 개발 소식이 들리시나요? GTX 연장이든 산단 조성이든 신공항이든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현장을 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통계보다 더 진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대규모 개발 이면에 숨겨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 같은데요. 정부가 수조 원을 퍼부어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할 핵심 인재들이 거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살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법인세 5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핵심 직원들이 이사를 거부하거나 아예 퇴사하는 사례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숙련 전문 인력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우수학군, 이 두 가지가 없는 한 아무리 훌륭한 공장을 지어도 사람이 정착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지방 산단에서 일하고 밤에는 수도권으로 퇴근하는 공동화 현상. 이것이 지금 수많은 지방 산단이 겪고 있는 실제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5극 체제의 역설입니다. 부산, 대구, 대전 같은 광역 거점 도시로 인프라와 자본이 집중되면서 주변 농어촌 소도시의 인구가 오히려 더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면 인구 360만 명, GRDP 190조 원의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지방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충남 내륙 소도시 주민들에게는 인구 유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지방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지방 내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법은 없을까요? 기회발전특구에 이미 충남 예산에 셀트리온이 3천억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신설을 결정했고 충북 제천의 반도체 가스 기업과 강원 원주의 액화수소 탱크 기업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새 부동산 처분 시까지 이연해주는 혜택도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당근이 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자체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요. 문제는 세금 혜택만으로는 절반짜리 해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직원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상급 종합병원, 우수학군, 그리고 양질의 주거단지와 시외 교통보다는 시내 교통 활성 및 상권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실패 사례와 독일의 성공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재정 자립도 기준으로 서울은 79.1%, 경기도는 62.8%입니다. 그런데 전북과 전남은 각각 27.1%, 강원은 29%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 지원이 끊기는 순간 독자적인 행정서비스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광역 거점 도시들조차 재정 자립도가 42%에서 4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역설적인 것은 복지와 사회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면서 지자체의 예산 규모 자체는 커졌는데 오히려 자체 수입 비중은 줄어드는 재정 자립도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 정부는 자체 성장 전략을 세우기보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한 전시행정에 치중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국비 지원이 언제까지나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이 끊겼을 때 이 개발 프로젝트들로 자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누구도 선뜻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인데요.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 지소형 에너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500개의 햇빛 소득 마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500개로 확대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직접 공유하는 모델도 추진 중인데요. 부산, 울산, 전남, 제주 등 7개 지역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 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특례를 받게 됩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일본이 이미 경험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본은 하드웨어에만 집중했고 정작 사람과 기업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공항들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지방 재정에 짐이 됐고 청년들은 결국 도쿄와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는데요. 특정 거점 도시에 집중하는 대신 전 국토에 걸쳐 자생적인 강소기업들이 지방경제의 척추 역할을 합니다. 독일의 이른바 히든 챔피언들은 세계 시장의 세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지방 소도시의 단단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독일 성공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R&D 협력 체계. 둘째, 지방정부에 부여된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 셋째,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의료와 교육의 수준이 동등한 정주 여건의 균질화. 한국의 5극 3특 체제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대기업 공장 유치라는 하드웨어 전략을 넘어 독일식 자생적 생태계 모델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기업이 떠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 생태계, 그것이 진짜 지방시대의 조건입니다. 2026년의 지방 대개발은 분명히 기회의 창입니다. 인구 소멸과 저성장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이고 그 규모와 의지는 역대 어느 시기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불편한 진실을 많이 꺼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실패로 결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독일처럼 성공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고 새만금의 에너지 자립 모델이나 용인의 복합도시 구상처럼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가 낭비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표심으로 예산을 따내고 리본을 자르는 동안 그 사업이 실제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그 감시가 부재했고 결국 지방에는 텅 빈 공항만이 남았습니다. 이 투자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될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낭비로 기록될지는 앞으로 몇 년이 결정하겠지만 그 결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통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